A국과 B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A국은 예술과 음악의 나라로 특히 아이돌 산업이 매우 발달했는데요. 최근 A팝 시장에 파이브가이즈라는 신인 아이돌이 등장했습니다. 파이브가이즈는 화제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멤버 모두 B국에서 온 외국인이었고 B국의 언어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룹을 A팝으로 불러도 되는지 의문을 가진 입장과 참신한 컨셉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A팝 아이돌 시장은 파이브가이즈로 인해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한편 B국은 땡땡 동물원에 관람객이 없어 걱정이었습니다. 최근 B국은 A국으로부터 사망여우 아냐를 데리고 왔고 아냐의 아기같이 귀여운 외모와 작은 체구가 B국 사람들의 마음을 저격했습니다. 땡땡 동물원의 인기는 다시 급증했고 아냐의 굿즈는 남녀노소 모두의 인기템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방금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김남도 교수의 연간 경제 전망서, 트렌드 코리아 2025 스네이크 센스의 키워드인 그라데이션 K와 무해력을 재구성하여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단순한 K-팝, K-드라마가 아닌 미국 감독이 만든 한국 영화나 한국인 멤버가 없는 K-팝 그룹까지 등장하며 다양한 형태로 세계의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 나라 고유의 문화를 넘어 세계인이 한국적 요소를 가져와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 책가방에서 이거 없는 거 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인형 키링이죠.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부터 블랙핑크 리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며 유명해진 라부부 인형 등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젠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내 모든 물건을 귀여운 것들로 커스텀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텝이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트렌드 2025의 무해력과 그라데이션 K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중화권에서 한류 열풍이 시작된 이후 K-팝, K-푸드, K-드라마 등 수많은 K-컬처가 성장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로 한국의 전통적, 현대적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걸 실감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엔 좀 독특한 형태의 K-문화가 나타납니다. 전원 외국인 그룹이 K-팝 아이돌이란 이름으로 데뷔하고 한국인도 모르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한국 라면이 K-푸드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유명해지는 것이죠. 과연 이들도 한국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까지를 K-컬처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잘 보이는 분야 중 하나는 영상 콘텐츠 산업입니다. 2021년 개봉한 영화 미나리 보셨나요? 미국 아칸소 지역으로 떠나온 한국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장르를 디아스포라 장르라고 합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인 정이삭 감독이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스토리를 담은 미국 영화로 그라데이션 K가 영화계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잘 보여줍니다. 미국계 감독이 한국인의 이야기를 담은 또 다른 영화로는 파친코가 있습니다. 파친코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디아스포라 장르의 드라마로 20세기 격동의 시대에 고국을 떠나 억척스럽게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한인 이민가족 4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K를 설명할 때 K-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예전엔 한국 아이돌들은 한국에서 인기를 키우고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2012년에서 2017년 정도를 아우르는 3세대 아이돌부터는 SNS의 발달로 인해 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진 다음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지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방탄소년단과 미국에서 더 알아주는 아이돌로 불리던 몬스타엑스가 있죠. 4세대 아이돌부터는 이게 일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습니다. 탄탄한 세계관과 거대한 규모의 해외 팬덤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한국 활동을 시작한 스트레이키즈, 에이티즈, 더보이즈, 이달의 소녀 등이 있죠. 그런데 이젠 아예 다른 형태의 K-팝 그룹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원 외국인 멤버의 주로 중화권에서 활동하는 그룹 웨이브이, 6명 중 4명이 일본인인 그룹 NCT 위시. 이들도 K-팝 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NCT라는 큰 그룹의 범주에 묶여있는 팀이니 K-팝 아이돌이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캣츠아이도 한국인 멤버는 한 명뿐이죠. 하이브는 K-팝 육성 시스템을 해외에 이식한다는 전략 아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멤버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전원 외국인 K-팝 그룹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니쥬가 있죠. 니쥬는 JYP 엔터테인먼트와 소니뮤직이 손잡고 진행한 니즈 프로젝트를 통해 데뷔한 걸그룹입니다. 미국 하와이와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총 10개의 지역에서 국적 불문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했고 이를 통해 총 9명의 일본인 멤버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멤버로 이루어진 K-팝 그룹을 피할 수 없는 논란인 건지 이러한 그룹들은 과연 K-팝이라 볼 수 있냐는 말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니쥬와 같은 경우에도 니쥬가 태국 팬에게 한국어로 인사했다는 이유에서 일본 아이돌이 왜 한국 아이돌인 척하냐는 논란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멤버로 이루어진 K-팝 그룹, 한국보다 해외에서 유명한 K-팝 그룹, 과연 어디까지를 K-팝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XG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된 아이돌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가사에 영어를 사용하는 그룹인데요. 본인들의 음악 장르에 대해 엑스팝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패션, 뮤직비디오 연출 스타일, 유튜브와 틱톡 사용, 위버스 소통 등 K-팝 그룹과 다를 바 없어 음악적으로도 서구권에서는 K-팝 아티스트로 분류되는 점, 그리고 K-팝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한국에서 K-팝 아티스트로서 활동했던 총괄 프로듀서 제이콥스를 비롯해 협업하는 프로듀서들 또한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듀서들이 많은 점 등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보와 활동 방향성만큼은 전형적인 K-팝 걸그룹입니다. 또한 회사와 활동 거점이 한국이고 한국의 음악방송과 행사에도 출연했었으며 K-팝 콘서트인 K-콘에도 참가하는 등 타 K-팝 걸그룹과 동일한 커리어를 밟으면서도 자신들의 음악은 엑스팝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한 야시장에서는 한국의 불닭볶음면에 계란과 치즈, 소세지를 올려 오믈렛처럼 구워먹는 불닭 오믈렛이 유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계란과 치즈가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SNS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가격은 약 15에서 17링깃, 한화 약 4,2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다른 점포보다 가격대가 높았지만 색다른 조리법을 접할 수 있기에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SNS 사용자들도 우리나라에서 팔아도 잘 팔릴 듯, 맛있겠다 등 댓글을 작성하며 불닭볶음면 오믈렛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세계에서는 불닭 오믈렛 외에도 독특한 한국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꿀떡 시리얼인데요. 2024년 11월 해외 소셜미디어에서는 꿀떡을 시리얼처럼 우유에 말아먹는 꿀떡 시리얼이 인기를 끌었고 GS25에서 꿀떡 시리얼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서구권에서는 끈적끈적하고 이에 들러붙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특유의 쫀득한 식감의 떡은 해외에서 환영받는 음식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떡을 구매하는 영상도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라데이션 K의 현상은 해가 될까요? 해가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완전히 같지 않다고 무조건적인 비난을 퍼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별다꾸, 별걸 다 꾸민다는 말의 줄임말이죠. 사실 물건에 장식을 달고 다니는 역사는 유구하기에 가방에 키링을 달고 다니는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방에 이런 귀여운 것들을 다는데 진심이 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귀여운 걸 좋아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인데요. 흔히 귀여움이 무적이다, 귀여움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만큼 우리는 정말 귀여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귀여워하는 캐릭터, 동물들은 작고 보드라고 토실토실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이러한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죠. 앞서 본 삐나라의 이야기에서 삐나라 시민들은 귀여운 아냐의 모습에 열광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43년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는 우리가 상냥하게 대하도록 하는 아기의 특징인 베이비 스키마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아기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통통한 팔다리, 토실한 뺨, 커다란 눈이 모두 아기의 귀여움을 유발하는 베이비 스키마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인간의 돌봄 행동을 유발합니다. 아기의 귀여운 외모가 아기의 생존을 도왔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는 존재, 매우 연약한 아기가 보호 속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이 귀여움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초기 인류가 확대가족 형태로 진화했다는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의 수렵채집 환경에서는 공동생활을 하며 아기를 키우는 데 가족, 친척을 포함한 온 이웃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번식을 하고 유전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기나 아기의 특성을 가진 것에 상냥하게 보살피게끔 하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기가 등장하는 게시물은 조회수 치트키 중 하나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인기도 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의 아이 사진을 올리는 부모의 계정들을 보면 팔로워가 100만 가까이 혹은 그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온갖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SNS 환경에서도 댓글을 보면 부적절한 건 11%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너무 귀엽다, 나도 저런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와 같은 긍정적인 댓글로 차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기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어떤 아기들은 연예인들과 같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프레임이 출시되기도 합니다. 카더가든의 유튜브 카더정원 채널은 아기와 촬영한 영상이 압도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마케팅 산업의 트렌드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한 번쯤 가나디에 대해서 듣거나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요즘 뜨고 있는, 아니 이미 엄청나게 떠버린 이 캐릭터 가나디에도 무해력이 담겨있죠. 색없이 단순한 선과 점, 흑과 백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가나디는 그 자체로 무해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무해력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인기를 얻은 가나디는 패션 브랜드 스파우와 지속적인 콜라보를 진행하며 여러 차례 상품을 출시하고 모두 완판시키는 모습을 보이며 요즘의 트렌드가 무해력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가나디는 사실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후 이모티콘으로 출시되었던 캐릭터인데요. 요즘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대충 그려야 통과시켜준다 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단순하고 귀여운 무해한 녀석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모티콘으로 유명한 깜자와 망그러진 망고미는 2025년 최고의 장르라 할 수 있는 KBO 프로야구단과 콜라보하여 여러 굿즈가 출시되었고 빠르게 품절되는 쾌거를 이루었죠. 무해력에 지배당한 모습은 화장품 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헬스, 뷰티용품을 판매하는 올리브영은 예전부터 여러 유명인 등과 콜라보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콜라보 대상은 상품의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품의 디자인, 즉 패키지 하나만으로 구매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화장품 산업에는 더더욱 누구와 무엇과 콜라보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꼭지가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산업도 이젠 다양한 무해력을 가진 캐릭터들과 활발하게 콜라보하며 자주 인기 랭킹 상위권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죠. 아이돌 소민형 굿즈의 변화 흐름 또한 대중의 무해력 추구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돌을 본뜬 소민형 굿즈는 사실 유구한 K-POP 전통입니다. 아이돌의 소속사에서 인형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팬들끼리 캐릭터를 제작하여 인형으로 공유하기도 하죠. JYP는 그 중에서도 소민형 제작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트와이스의 트둥이, 갓세븐의 개털이가 있죠. 보시다시피 이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사람다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머리카락 표현까지 꽤나 정교한 형태죠. 하지만 요즘엔 데이식스의 데니멀즈와 뿌띠멀즈, 스트레이키즈의 스키주, 있지의 트윈즈 등 동물의 형태를 따 보다 아기 같고 단순하게 생긴 캐릭터를 제작하는 편입니다. 마케팅 산업의 트렌드는 지역 콘텐츠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지역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광역시는 2023년 대비 국내 여행지 점유율 증가율 1위를 당당히 차지하며 지역 브랜드 가치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대전의 마스코트 꿈돌이가 있습니다. 꿈돌이는 이견의 여지 없이 무해력을 앞세운 캐릭터입니다. 둥근 실루엣, 크고 순한 눈, 밝은 노란색 몸의 단순한 구성. 이 모든 요소가 꿈돌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오는 편안한 귀여움을 전달합니다. 이런 무해력은 지역 경제에도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대전의 관광산업은 꿈돌이 리브랜딩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꿈돌이 라면, 꿈돌이 굿즈, 꿈돌이 팝업 스토어와 같은 상품들이 출시될 때마다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관광 소비 규모도 증가하면서 대전의 지역 경제 성장률 또한 가파르게 상승해 무해력의 경제 효과를 실감케 했습니다. 꿈돌이의 성공이 요즘의 트렌드가 무해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죠. 중장년층 세대는 종종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대가 물러서 귀여운 것도 좋아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할 여유도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해함을 선호하는 현상을 단순히 편해진 시대의 취향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을 너무 단순화한 해석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과거와 완전히 다른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의 비율은 3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가족 중심의 공동체는 사실상 해체되었죠. 이 변화는 정서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1인 가구 및 사람들의 도시 생활이 늘어나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우리에게 더더욱 가까운 감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생계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피로, SNS 속 비교, 과도한 경쟁 등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에 더욱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해함은 단순한 귀여움이 아니라 정신적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해한 것들은 비교, 경제, 상처 없이 안정과 휴식을 주기 때문에 고독 속에서 버티는 현대인을 위한 한 줄기의 도피처이죠.
결국 무해함은 단순히 귀여워서 쓰는 밈이 아니라 외로움이 디폴트 값이 되어버린 시대를 버티게 해주는 일종의 정서적 장치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하루 속에서 무해함은 우리 멘탈을 살짝 들었다 놨다 해주는 힐링 부스터처럼 작동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비밀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결국 무해함은 앞으로도 시대가 흔들려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대전의 고스텝이었습니다.